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2학년 1단원인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물체가 무엇이고 또 물질이 무엇이며 원소는 어떤 개념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학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체, 물질, 원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 학자들도 그것들을 바라보고 연구했었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고대 물질관, 중세 물질관, 근대 물질관까지 한번 살펴본 시간을 가졌었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물체, 물질, 그리고 원소 중에 원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드렸죠? 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설명드렸고요. 물질을 쪼개고 쪼갰는데 그 쪼개진 상태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된다면 그것이 원소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원소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물질 중에 막 나누다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물질들을 막 섞어서 합쳐서, 화학적으로 합쳐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연필이라는 물체를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었는데요. 구체적인 모양이 있는 사물인 연필은 그 연필을 이루는 주재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죠. 몸통을 이루는 뭐 나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필심, 그리고 뭐 지우개가 달렸다면 고무도 있고요. 그 몸통과 또 지우개를 연결시키는 철제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물체, 즉 연필이라는 물체를 이루는 주재료, 물질이라고 했었죠. 그 주재료인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몸통이 나무가 있고요, 고무가 있고요, 그리고 철제가 있고요, 그리고 연필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물체라는 연필이라는 물체를 이루는 주재료인 물질들 중에 연필심만 하나 볼게요. 우선 그 연필심도 100%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네, 기본적으로 탄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일 수 있죠. 그럼 연필심도 최종적으로 나눌 수 없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연필심도 어떻게 보면 탄소와 여러 불순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물질인 거죠. 자, 그러면 연필심이라는 물질을 선생님이 탄소와 여러 물질들로 나눴어요. 자, 이렇게 나눈 것들 중에 탄소를 한번 볼게요. 탄소, 다른 것들로 쪼개지거나 나눠집니까? 다른 개념으로 막 선생님 분해시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라부아지에의 물실험에서 라부아지에가 물을 분해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물분해 실험에서 물을 산소와 수소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물은 더 이상 원소라는 개념을 쓸 수 없고요. 얘는 물질이 된 거고요. 물을 분해시켜서 산소랑 수소가 됐는데 산소를 또 다른 걸로 분해가 못 되고 수소도 다른 걸로 분해가 못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종적인 단계가 뭐예요? 물에서는 산소와 수소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물을 구성하는 원소로는 산소와 수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필심도 마찬가지예요. 탄소와 다른 불순물들이 있을 때 탄소를 다른 것들로 분해하거나 나눠서 생각할 수 있나요? 못한다는 겁니다. 탄소 자체가 원소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들로 분류할 수 없는 최종적인 요소, 최종적인 단계, 이게 원소인데요. 연필에서는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 탄소가 연필을 구성하는 원소가 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원소의 개념은 다른 것들로 분해가 될 수 없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것들을 화학적으로 합쳐서 원소를 만들 수는 없어요. 원소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물질을 쪼개가지고 분류를 시켜서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최종적인 단계가 원소인데 이 원소와 다른 것들을 섞어서 상위 개념으로 만든다면, 합쳐가지고 만든다면 얘는 지금 여기서 또 쪼개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원소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수소와 산소가 있어요. 서로 다른 원소죠. 서로 다른 원소를 제가 화학적으로 결합시켜서 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 물은 원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원소는 두 개 이상의 물질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질 수 없고요. 그리고 원소 자체가 또 다른 걸로 분류될 수가 없다는 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칠판에다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선생님과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실게요. 원소,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 어떠한 방법으로도 두 종류 이상의 물질로 나눌 수 없어요. 얘가 최종적인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 밑에 개념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떠한 두 가지 이상 물질의 화합에 의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각각의 원소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화합시켜서 물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물 자체가 원소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어떠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의 화합에 의해서 원소라는 걸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만들 수 있지만 원소라는 건 만들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원소를 몇 종류나 발견했을까요? 라부아지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연구하고 정리해가지고 33종 정도를 발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라부아지에는 언제 사람이에요? 네, 서기 18세기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21세기니까 한 300년쯤 되나? 그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라부아지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과학적인 발전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원소들도 그 기간 동안 많이 찾아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발견한 원소는요, 118종 정도 돼요. 118종. 네, 모르겠어요. 과학이 더 발전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원소들을 찾아낼 수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2016년, 지금은 2016년보다 더 지났지만 2016년 통계 자료를 보면은 118종까지가 최근 거예요. 네, 118종. 그래서 현재 저희는 118종의 원소를 발견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게 2016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2016년은 아니지만, 네, 그 이후로 더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그 현재가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118종의 원소가 발견되었으며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뉘기도 합니다. 자, 크게 원소 118종을 둘로 분류하자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눠요. 선생님, 금속 원소가 뭐고 비금속 원소가 뭔가요? 네, 금속 원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금속의 성질을 띤 원소들을 말합니다. 어떤 게 있어요? 뭐 철, 알루미늄, 은, 구리, 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전기가 통할 수 있고, 그리고 좀 광택이 있으며 딱딱하고 이런 성질들을 가진 원소들, 그런 애들을 우리는 금속 원소라고 해요. 118종 중에 그런 금속성을 띠는 그런 원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 금속성을 띠지 않는 원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네, 뭐 산소, 수소, 헬륨,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질소, 여러분들 과자 봉지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질소 들어있잖아요. 그거 금속성을 띱니까? 질소 모아다 놓고 막 전기 통하면 잘 통해요? 그렇지 않죠. 질소 모아다 놓고 광택을 보면 광택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물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크게 118종 중에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눈다. 그 금속 원소의 특징은 금속성을 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금속성. 비금속 원소는 그 금속 원소가 띠는 성질 말고 그걸 배제한 다른 원소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실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원소 2개가 있어요. 혹은 3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수소와 산소, 요게 합쳐지면 물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수소와 산소가 합쳐서 만들어진 물은 원소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화합물이라 한다 이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산소와 탄소 이것들이 막 뭉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는 원소인가요? 아니죠. 얘는 뭐예요? 네, 얘는 화합물이라는 거예요. 네, 탄소와 수소와 산소 이런 것들을 잘 적절히 섞으면 설탕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설탕은 원소인가요? 아니죠. 화합물입니다. 설탕이라는 화합물을 다시 구분하면 탄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와 수소라는 원소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탄소, 수소, 산소를 잘 섞으면 설탕이라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서로 반대되고 연관되는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볼게요. 원소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원소의 특징.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이 다릅니다. 뭐가요? 원소가요. 원소는 종류에 따라 특성이 달라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산소라는 원소 한번 따져볼게요. 산소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네, 어떤 물질을 갉아먹는, 잘 부식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과 깎아놓고
공기 중에 놔두면 얘가 색깔이 변하면서 언젠간 썩어요. 그래요. 공기에 있던 산소가 이 사과에 달라붙어서 그걸 갉아먹는 거예요. 수액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거 물 한 번 안 적시고 장롱에 이렇게 가만히 두고 100년 동안 놔두잖아요. 그럼 얘 녹슬어요. 왜 그래요? 물도 안 닿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그 수액 파이프에 달라붙어서 그 수액 파이프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녹슨다, 부식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네, 산소라는 원소의 특성은 어떤 걸 갉아먹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수소라는 원소의 특성은 어떤 게 있어요? 불꽃을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각각 원소마다 고유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알아두시고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다는 거,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물질이 이루는 원소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주변에 어떤 물질들이 있어요? 네, 흔히 물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설탕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젓가락, 숟가락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체면서 물질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것들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변에 물질이 이루는 원소,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가 물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물을 분해하면 수소라는 원소, 산소라는 원소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설탕 얘기했어요. 수소, 탄소, 산소라는 원소들이 합쳐져서 설탕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요. 설탕이라는 화합물을 다시 분해하면 수소, 탄소, 수소라는 원소들로 분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금, 화합하는 소금, 그죠? 소금은 어떤 원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질까요? 네, 나트륨이랑 염소라는 원소들이 만나서 얘네끼리 만나서 소금이라는 화합물을 만드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순금. 순금은 뭐예요? 순수한 금이에요. 그럼 순금을 만들려면 어떤 원소들이 달라붙어야 될까요? 네, 금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금에다가 철이나 은 같은 게 섞이잖아요. 그러면 걔는 순금 아니에요. 우리가 24K를 순금으로 생각하는데요. 18K는 뭘까요? 네, 그 순금에 은의 함량이 들어간 거예요. 은이 좀 섞여서 은의 함량이 포함된 거예요. 순수한 금을 만들면, 순금을 만들려면 어떤 원소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금만 있어야 됩니다. 순은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은만 있어야 돼요. 자, 또 볼게요. 공기는 어떤 것들이 섞여서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질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는 원소, 아르곤 원소, 또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숨 쉴 때 공기 필요하잖아요. 그 한 번 들이쉬는 그 공기 안에는 78%가 질소고요. 21%가 산소예요. 산소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아주 미량 들어있고요. 아르곤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섞여서 공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공기도 엄연히 화합물이죠. 그리고 공기를 분해하면 여러 원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포크 하나 더 볼게요. 포크 그냥 철로 만들면 안 되죠. 뭐예요? 금방 녹슬 테니까요. 설거지하면 금방 녹슬잖아요. 그러니까 녹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과 그리고 크로미움 그리고 니켈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합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합쳐진 금속. 그러면 애가 녹도 안 슬고 단단하고 오래 갈 수 있겠죠. 이렇게 포크도 여러 가지가 섞인 화합물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합금이니까. 그럼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면 될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원소 하나로만 된 물질도 있고요. 순금이나 수은처럼.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소기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원소를 지칭할 때 수소, 산소, 탄소, 금, 은, 수 이렇게 지칭을 할 때 한글로 쓸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인이니까. 그죠? 그러면 수소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써요? 시읒, 우, 시읒, 오. 수소 적어야 돼요. 산소는요. 시읒, 아, 니은, 시읒, 오. 그러면 저는 한글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야 산소, 수소 두 가지를 가지고 10페이지 깜지 한번 써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한글 쓰는데 되게 욕 나올 거예요. 팔이 아프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산소, 수소 너무 길어.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산소, 수소라고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누가 봐도 아 이렇게 쓰는 거는 산소라고 쓴 거야. 한글로 시옷 아 니은 시옷 오라고 안 써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고 이걸 산소라고 알아먹게끔 우리 약속하는 기호를 하나 만들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학교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school이죠. S-C-H-O-O-L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학교라는 걸 한글로 써도 길고요. 영어로 써도 S-C-H-O-O-L school 이거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상호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부터 내가 school에 S만 쓰더라도 우린 이거 학교라고 알아먹자 라고 누군가랑 약속을 한다면 내가 뭐 공책에다 S만 쓰면 걔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학교 썼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기호라는 건 무언가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상호와 간의 약속으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럼 원소 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소, 산소, 헬륨 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만 보더라도 아 이게 헬륨이구나, 이게 수소구나 라고 알아먹게끔 쓰는 거, 이게 원소 기호예요. 원소 기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 약속한 기호이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원소의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그리고 중복될 경우 적당한 중간 글자를 소문자와 함께 나타내었다. 무슨 얘기냐면 엄밀히 따지면 이런 뭐 과학은 대부분 서양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서양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원소 이름이 대부분 라틴어나 뭐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륨, 순수 한글 순수 한글이 아니에요. 탄소의 카본, 이거 순수 한글이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리튬, 순수 한글 아니에요. 전부 다 라틴어나 영어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리튬 어떻게 해요? L-I-T-U-M 이거를 영어로 써요. 그럼 이 영어로 쓰는 것도 귀찮고 리튬 한글로 리을, 이, 티읕, 유, 미음 쓰는 것도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글로 얘기하는, 한국어로 얘기하는 그런 원소 기호를 영어로 먼저 옮겨요. 예를 들어 수소 영어로 뭐냐면 하이드로젠이에요. 하이드로젠. 뭐 H-Y-D-R-O-G-N 이렇게 하이드로젠이에요. 그러면 수소라는 걸 영어로 먼저 옮겨요. 그럼 영어로 써도 되게 길죠. 그 중에 앞글자, 맨 앞글자를 대문자로 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소 하이드로젠. H-Y-D-R-O 뭐 G-O-N? G-E-N? 맞나요? D-R-O-G-E-N. 맞죠?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앞글자 H만 따면 전 세계 사람들이 원소 기호를 따질 때 뭐라고요? 아 이거 수소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약속을 하는 거라고. 네. 그런데 가끔 영어들 중에 같은 H들이 막 겹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H고 얘도 H고 얘도 H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H로 정한 놈은 어쩔 수 없어. H야. 그 다음에 뭐 정한 H는 얘랑 헷갈리니까 얘는 중간에 있는 뭐 아무 글자나 잡아가지고 소문자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헬륨이 그래요. 헬륨이 H-E-L-I-U-M 헬륨이거든요. 거기서 수소, 하이드로젠하고 같이 H 따면 어떻게 돼요? 근데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헬륨이 양보를 해야죠. H하고 뒤에 있는 E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뒤에 붙이는 것들은 소문자로 붙여야 된다. 네. 좀 더 알아보기 쉽게끔 선생님 칠판에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수소, 하이드로젠이에요. 여기서 H를 따면 얘는 수소구나. 앞으로 우린 H라고 하면 원소 기호로 뭐라고요? 수소구나. 약속한 거라고요. 그렇다면 헬륨 볼게요. 헬륨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헬륨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헬륨.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얘도 H를 따면 얘랑 겹치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뒷글자, 이 뒤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잡은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E가 괜찮텐데 E를 잡아서 He-라고 쓰면 헬륨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뒤에 있는 건 반드시 소문자여야 된다. 대문자 H, 대문자 E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탄소, 영어로 옮기면 카본이에요. 탄소. C를 딴 거예요, C. 그럼 C 쓰면 내가 뭐다? 앞으로 이건 탄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염소 한번 볼게요. 염소, CHLORINE. 자, 되게 길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C로 시작하네요. C를 따버려. 그러면 누구랑 겹쳐요?
탄소랑 겹치죠. 그럼 얘도 양보를 해야죠. 자, 뒤에 있는 거 쭉 중에 누가 만만할까 했을 때는 L이 만만했던 거야. 굳이 바로 앞 글자 뒤에 있는 거 안다는 경우들도 있어요. 앞 글자를 맨 먼저 따고 그 뒤에 있는 글자들 중에 하나 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소는 CL로 표기합니다. CL. 이해되셨어요? CL로 표기해서 앞으로 우리는 CL로 쓰면 다 뭐다? 이거 염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소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원소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자, 선생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나트륨으로 구성된 원소, 나트륨이라는 원소로 구성된 가루들이 있어요. 나트륨 가루죠. 순수 100% 나트륨 가루를 이렇게 샤알레에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번엔 순수 칼슘으로 만들어진 칼슘 다른 거 안 섞이고요. 칼슘 가루로 된 것들이 이렇게 샤알레에다 올려놨단 말이죠. 자, 두 샤알레에 올려져 있는 한 물체는 나트륨이고요. 또 하나는 칼슘입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땐 둘 다 흰색일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섞어놓고, 자, 어느 게 나트륨이게, 어느 게 칼슘이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구분 못합니다. 이거 뭐 먹어볼 수도 없고요. 뭐 현미경으로 볼 수도 없고 눈으로 봤을 땐 모른다고요. 둘 다 색깔도 비슷한데 흰색이네? 자, 그러면 어느 게 나트륨이고 어느 게 칼슘인지 우린 알아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원소 구별법 2가지를 알려줄 텐데요. 그 중 하나가 불꽃 반응 실험입니다. 네, 불꽃 반응 실험. 어떤 실험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불꽃 반응. 물질 속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자, 원소 118종 중에 선생님이 어떤 원소 있다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금속성을 띠는 금속 원소와 금속성을 띠지 않는 비금속 원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원소를 찾아내는 것 중에 방법 중에 자, 어떤 원소만 불꽃 반응을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렇죠. 비금속 원소는 우선 접어두고 금속 원소 중에 나트륨도 금속 원소고요. 그 다음에 칼슘도 금속 원소예요. 자, 두 개를 섞어놓으면 어떤 게 칼슘이고 어떤 게 나트륨이게 찾아낼 때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불꽃 반응은 비금속 원소는 찾아낼 수 없어요. 금속 원소들 중에 원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볼게요. 자, 불꽃 반응. 어떻게 하는 반응이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그림을 살짝 그릴게요. 여기 불꽃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불꽃이 있는데 촛불을 켰어요. 그럼 불꽃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불꽃 잘 보시면 이렇게 겹겹이 불꽃이 이렇게 생깁니다. 촛불 하나에 켜더라도. 자, 안쪽이 어때요? 빨간색 정도 될 거고요. 바깥쪽이 노란색 정도 될 거고요. 최종적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지랑이처럼 막 보이는 요게 무색이에요. 아무 색깔이 없어. 무색이에요. 뭐 흰색 아니야. 흰색이라고 색깔이 있죠. 요게 흰색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무색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무색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런 무색의 불꽃에다가 나트륨이든 뭐 칼슘이든 조금 찍어가지고 뭐 지시약 찍듯이 찍어가지고 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찍어서 여기다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여기다 묻힌 다음에 나트륨이도 묻혀서 이렇게 해서 겉불꽃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최종적인 겉불꽃. 이게 속불꽃이고 이 겉불꽃인데 겉불꽃이 무색이란 말이죠. 겉불꽃에다 갖다 대면 금속 원소를 겉불꽃에다 갖다 대면 갑자기 이게 훅 하고 불꽃이 확 피어올라요. 근데 피어오를 때 원소마다 나타내는 이 불꽃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른 불꽃색으로 얘가 칼슘이구나, 얘가 나트륨이구나 라는 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트륨은 어떤 색깔이 나오냐면 노란색이 나오고요. 칼슘은 주황색이 나와요. 그러면 똑같이 흰색으로 봤는데 불꽃 반응할 때 노란색이 나왔어. 봤더니 주황색이 나왔어. 노란색 나오는 얘는 흰색이더라도 뭐 나트륨이구나. 주황색 나온 얘는 뭐 가루가 흰색이라도 얘는 칼슘이구나.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불꽃 반응의 특징, 어떤 특징이냐면요. 첫 번째, 실험 방법이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네, 촛불 하나랑 그리고 그냥 식료, 내가 검출하고자 하는 그런 원소들, 그런 것들만 있으면 돼요. 찍어서 갖다 붙이고 불꽃색 보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실험 방법이 간단하고 아주 쉽다. 두 번째, 모든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는 없어요. 자, 비금속 원소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금속 원소들도 다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금속 원소들 중에 불꽃색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네, 알아두세요. 모든 금속 원소를 다 구별 가능하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꽃 반응의 한계점이기도 해요. 자, 세 번째, 시료의 양에 관계없이, 즉 내가 하고자 검출하고자 하는 원소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원소일 때 같은 불꽃 반응성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야? 자, 나트륨 요만큼 하고요, 나트륨 이만큼 하고요, 둘 다 해도 요만큼을 하고 이만큼을 검출하건 둘 다 노란색 나온다는 거예요. 즉 같은 원소면 양에 상관없이 같은 불꽃색이 나온다. 뭐 나트륨, 순수 나트륨 이만큼을 하면 노란색 이만큼 나오는데 쪼만큼 하면 뭐 다른 색깔 나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또 보세요.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은 같은 불꽃색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트륨이 노란색 불꽃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칼슘이 주황색 불꽃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볼게요.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섞으면요 염화나트륨이라는 화합물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질소랑 나트륨이랑 섞으면 질산나트륨이라는 화합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공통적으로 섞인 건 뭐예요? 나트륨이 섞인 거예요. 그럼 염화나트륨 불꽃 실험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노란색 나와요. 질산나트륨도 이렇게 불꽃 실험하잖아요. 노란색 나온다는 거예요. 즉 노란색을 나타내는 나트륨이 여기 섞여 있어서 뭐 질산나트륨이든 염화나트륨이든 서로 종류가 다른 거라 하더라도 같은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포함된 원소의 색깔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불꽃 반응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지금 불꽃 반응을 확인하는 불꽃 반응을 통해서 원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불꽃 반응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색깔을 나타내는 원소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선생님 추려봤는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칼륨, 염화칼륨, 질산칼슘, 염화칼슘, 질산리튬, 염화리튬, 질산구리, 염화구리, 질산나트륨, 염화나트륨, 질산스트론튬, 염화스트론튬, 그리고 토치, 증류수, 묽은 염산, 니크롬선이 필요합니다.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에 넣어 깨끗이 씻은 다음 증류수로 헹군 후 토치의 불꽃에 넣어 색깔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합니다. 염화칼륨부터 니크롬선에 묻혀 반응시켜 보겠습니다. 불꽃이 보라색인 걸 볼 수 있네요. 질산칼륨을 반응시켜 보면 역시 보라색입니다. 염화칼슘은 어떨까요? 주황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질산칼슘은 주황색, 염화리튬은 빨간색, 질산리튬은 빨간색, 염화구리는 청록색, 질산구리도 청록색, 염화나트륨은 노란색, 질산나트륨은 노란색, 염화스트론튬은 빨간색, 마지막으로 질산스트론튬은 빨간색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한눈에 살펴보면 말이죠. 같은 불꽃 반응색을 띠는 물질끼리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칼륨을 포함한 물질들은 보라색 불꽃을, 칼슘을 포함한 물질들은 주황색 불꽃을, 리튬을 포함한 물질들은 빨간색, 구리를 포함한 물질들은 청록색, 나트륨을 포함한 물질들은 노란색,
스트론튬을 포함한 물질들은 빨간색 불꽃을 띠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소들마다 불꽃 반응을 하면 금속 원소예요. 그 모든 금속 원소는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금속 원소들마다 이렇게 불꽃 반응을 하면 특정 불꽃색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트륨 기본적으로 무슨 색깔 나타낸다고 했죠? 노란색이에요. 자, 리튬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런 금속 원소가 있어요. 리튬이 뭘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는 이런 것들이 이런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지, 리튬 외우고 스트론튬 외우고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어떤 물질이에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리튬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게 금속 원소고요. 그걸 불꽃 반응을 하면, 촛불에 겉불꽃에다가 불꽃 반응을 하면 얘는 어떤 색깔이 나타난다? 그렇죠. 빨간색이 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칼륨은 보라색이 나타나고, 구리는 청록색, 그리고 바륨은 황록색. 바륨이라는 금속 원소가 있다는 거죠. 황록색. 칼슘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황색, 그리고 스트론튬은 진한 빨간색을 나타내요. 이렇게 특정 금속 원소들마다 본인들이 나타내는 고유한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불꽃 반응할 때 왜 겉불꽃을 사용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속에다 훅 안 집어넣고 왜 겉에다가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겉불꽃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요? 무색이라고 했잖아요. 아무 색깔이 없어요. 뭐 촛불을 보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도 보이지만 겉에는 무색의 겉불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안쪽에다 집어넣어서 빨간색에다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 촛불 심지 쪽으로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촛불 심지는 이미 빨간색인데 이게 이 원소 때문에 빨간색을 훅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이 촛불 고유한 그 안쪽에 있던 색깔 때문에 이게 색이 이렇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노란색의 나트륨을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빨간색의 그 촛불꽃과 그리고 노란색의 나트륨 고유한 그 불꽃색이 합쳐지면 다른 색깔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무색의 겉불꽃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는 겉불꽃이 화력이 좋아요. 왜냐면 불이 붙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네, 불이 일어나는 조건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거요?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탈물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불꽃이 계속 일어나려면 주변에서 산소가 막 달라붙어야 된단 말이죠. 불꽃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속불꽃에는 산소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반면에 겉불꽃은 산소랑 결합하기 상당히 쉽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꽃이 있어요. 산소가 이 안까지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즉 겉불꽃이 산소랑 결합하기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산소랑 결합을 하니까 얘는 화력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불꽃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하기 위해서는 겉불꽃에다 집어넣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겉불꽃을 사용하는 이유 두 가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 금속 원소들이 섞였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거, 좀 전에 설명했었던 게 여기 이어지는 건데요. 여기 염화굴이라는 게 있어요. 염화굴이라는 건 비금속의 염소와 그리고 금속 원소인 구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화합물이에요. 자, 질산굴이라는 게 있어요. 질산굴이라는 건 비금속의 질소와 금속 원소인 구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화합물이에요. 자, 이 두 개를 각각 불꽃 반응을 시켰단 말이죠. 자, 염화굴이 시켰더니 무슨 색깔이 나와? 네, 청록색이 나오잖아요. 질산굴이 불꽃 반응을 시켰어. 무슨 색깔이 나와? 청록색이 나오잖아요. 서로 다른 화합물이에요, 얘네들은. 그런데 왜 똑같은 색깔이 나왔을까요? 네, 구리라는 공통적인 원소가 포함됐기 때문이에요.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잖아요.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색깔을 내는 어떤 원소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왔다면 그 색깔을 불꽃 반응 때 나타낸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염화굴이라는 화합물과 질산굴이라는 화합물은 서로 다른 화합물이지만 얘네가 공통적으로 구리라는 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불꽃 반응시켜도 청록색, 얘를 불꽃 반응시켜도 청록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구린 어떤 색깔 나온다고 그랬어요? 청록색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염소라는 비금속 원소와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를 잘 화합시켜가지고요. 화합물인 염화나트륨을 만들고요. 질소라는 비금속 원소와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를 잘 화합시켜서 질산나트륨을 만들었어요. 그럼 둘은 같은 물질은 아닌 거죠. 다른 물질이에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을 불꽃 반응시키고 질산나트륨을 불꽃 반응시켰어요. 그랬더니 염화나트륨 무슨 색깔 나와? 노란색 나와요. 그럼 질산나트륨 무슨 색깔 나와? 얘도 노란색이 나와요. 왜요? 그렇죠. 불꽃 반응할 때 노란색을 나타내는 원소 뭐였었다? 나트륨이잖아요. 그 나트륨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노란색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염화칼륨, 질산칼륨.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칼륨이 들어갔으니까 보라색을 나타내는 거죠. 보라색. 그쵸? 자, 밑에 염화칼슘, 질산칼슘. 어떤 게 공통적이에요? 칼슘이죠. 칼슘은 주황색. 선생님 주황색 나타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이라도 공통적인 원소가 들어가면 그 원소에 대한 불꽃색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화합물이라도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면 같은 불꽃색이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금속 원소만 불꽃색을 나타낸다. 요게 한계점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불꽃 반응으로 모든 원소들을 다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는 아예 안 되고요. 금속 원소는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정 불꽃을 나타내는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금속 원소를 다 불꽃 반응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불꽃 반응의 한계점이 또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불꽃 반응을 했는데 되게 비슷한 색깔을 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리튬과 스트론튬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리튬 빨간색이 나와요. 내가 불꽃에다가 이렇게 갖다 댔더니 빨간색이 확 나와. 근데 스트론튬도 어때요? 빨간색이 확 나와. 얘는 뭐 진한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둘 다 빨갛게 보는 사람 빨갛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자, 내가 이거를 리튬 가루와 스트론튬 가루를 둘 다 흰색인데 이렇게 어느 게 리튬이게 어느 게 스트론튬이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못 찾아내면 안 돼요? 그럼 흔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거 불꽃 반응하면 되지. 자, 그 불꽃 반응을 해요. 나트륨과 리튬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나트륨을 넣으면 노란색, 리튬은 빨간색. 이해되시죠? 그런데 리튬과 스트론튬은요. 어라? 얘도 빨간색? 얘도 빨간색. 구분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같은 색깔을 내는 것들은 어떻게 구분할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원소예요. 다른 원소니까 이거 구분해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스펙트럼. 그럼 스펙트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칠판에 적어놨는데 함께 볼게요. 스펙트럼. 빛을 프리즘이나 분광기를 통해서 분산시켰을 때 나타나는 여러 색깔의 띠다라는 거예요. 자, 빛을 분광기라는 게 있어요. 프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삼각형 모양의 이다란 막대인데 투명한 수정처럼 생긴 거. 그걸 햇빛에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활진어초판 한번 무지개가 쫙 펼쳐지면서 띠가 확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스펙트럼은 뭐냐면 무언가 뭉쳐져 있는 거를 분류하는 게 스펙트럼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곁다리로 다른 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색의 3원색이 뭘까요? 빛의 3원색은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의 물감을 다 가지고 와서요.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의 물감을 다 갖고 와서 같은 양으로 다 섞잖아요. 흰색 조금, 주황색 조금, 빨간색 조금 막 다 섞잖아요. 같은 양이어야 돼요. 똑같은 양을 섞어서 휘휘 저으면 무슨 색깔이 나면 검정색이 나와요. 검정색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빛깔의 조명을 각다 가져와서 한 곳에다 비추잖아요. 같은 양으로 비추잖아요. 저 빨간색 조명, 파란색 조명, 초록색 조명, 노란색 조명, 그 다음에 뭐 연두색 조명, 뭐 보라색 조명, 이 세상의 모든 빛깔들을 다 합쳐서 한 곳에다 쏘면 아무 색이 없어요. 무색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햇빛이죠. 햇빛은 무슨 색깔이에요? 주황색이요? 흰색이요? 아니요. 만약에 주황색이면 내가 여러분들 다 주황색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햇빛이 흰색이면 여러분들 다 하얗게 보여야 돼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떤 색깔이 있나요? 없어요. 빛은 있지만 색은 안 느껴져요. 왜 그래요? 이 지금 내리쬐는 이 빛 안에는 모든 색깔의 빛이 어때요? 모든 빛깔이 일정한 양으로 다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네. 색은 모두 섞으면 검정색이 되고요. 빛은 모두 섞으면 무색이 돼요. 자, 그렇다면 햇빛, 자 이렇게 뭐 주황색 줄기가 쫙 오는 게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흰색 줄기가 오는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왜요? 무색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빛이 오는 건 알잖아요. 그걸 내가 프리즘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두 뭉쳐서 오는 이 빛을 이 프리즘이 순서대로 쫙 분류시켜준다고. 그게 빨주노초 파남보야. 그럼 선생님, 이 세상의 모든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밖에 없나요? 아니죠. 빨강과 주황 사이에는 좀 덜 빨간 거, 덜덜 빨간 거, 덜덜 빨간 거, 주황색에 가까운 거, 주황색에 더 가까운 거, 이런 식으로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프리즘이나 분광기라는 걸 쓰면 이 오는 빛이 어떤 것들이 섞였는지 이렇게 구분하고 나열해 주는데, 이걸 우리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띠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불꽃 반응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어요. 불꽃 반응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전에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빨간색 페인트통이 있고요. 여기 빨간색 페인트통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페인트통이야.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가 흰색 물감을 이 페인트통 안에다가 한 방울 똑 떨어뜨렸어. 좀 남이 볼까 뭘 할까봐 휘휘 저어갖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뒷사람이 왔을 때는 둘 다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 흰색이 조금이라도 섞인 페인트라고 느껴질까요? 못 느껴요. 한 방울 정도 못 느껴요. 여긴 순수 빨간 거, 여긴 순수 빨간 거에 흰색 한 방울 섞인 거. 근데 둘 다 빨간색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둘이 같은 건가요? 달라요. 같은 빨간색이라도 얘는 빨간색인 거고요. 얘는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거고요. 어떤 건 빨간색에 파란색 한 방울 섞여도 셋 다 빨간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셋 다 같은 거로 봐주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우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스펙트럼으로. 자, 볼게요. 자, 불꽃 반응의 한계를 얘는 보완해 줄 수 있는데, 스펙트럼 분석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어떤 거냐면 햇볕같이 이렇게 무색의 빛이,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섞인, 그래서 무색의 빛이 이렇게 가다 보면 프리즘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섞였구나 하고 쫙 차례대로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끊어지는 게 없어. 빨간색, 덜 빨간색, 덜덜 빨간색, 덜덜덜 빨간색, 덜덜덜 빨간색, 주황색에 가까운 색, 주황색에 더 가까운 색, 이런 식으로 하면 쫙 나열된단 말이죠. 같이 연속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리튬이라는 녀석을 불꽃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무슨 색깔 빛이 나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빨간색 빛이 나가잖아요. 불꽃 반응해서 빨간색이 훅 보인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빨간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빨간 빛이 나니까. 그럼 봅시다. 불꽃 반응으로 빨간 빛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순수 빨간색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파란색이 조금 섞여도, 노란색이 조금 섞여도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노란색 함량과 파란색 함량이 빨간색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느껴졌지만, 프리즘을 통해서는 이거를 이 빨간색도 있었고 노란색도 있었고 파란색도 있었는데 구분지어서 분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튬은 이런 게 섞여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스트론튬은 실험을 했을 때 내 눈에 빨간색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빨간색은 어때요? 그렇죠. 빨간색에 파란색과 보라색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눈에 그냥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프리즘으로 어떻게 해요? 분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리튬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섞였어도 빨간색으로 보였던 것과, 스트론튬은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이 섞였는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근데 둘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분류해서 선생님이 분석해보면 빨간색은 공통적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는 보라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 섞여 있었네? 그럼 서로 다른 물질이네? 라고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으로 우리는 원소가 다름을 인지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원소에 따라서 선 스펙트럼에서 밝은 선이 나타나는 위치, 색깔, 굵기, 개수 등이 달라요. 무슨 얘기야? 자, 이거는 이 위치에 3개가 나왔는데 똑같은 빨간색이라도 어떤 녀석은 다른 위치에 다른 개수, 다른 굵기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꽂힐 수 있다는 거예요. 선 스펙트럼이. 내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여도 이 물질이 다르다면, 이 두 원소가 다르다면 어때요? 선 스펙트럼에 나타난 이 선의 개수와 그 선의 위치와 선의 굵기, 이게 원소마다 다를 수 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도 방금 얘기했듯이 빨간색의 리튬과 빨간색의 스트론튬, 불꽃 반응색이 비슷하죠? 그런 원소도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즉, 불꽃 반응으로 원소 구별하는 거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여러 색을 합치면 불꽃 반응색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이 있다고 쳐봐요. 이거 다 합치면 내가 여기서 나오는 이 빨간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빨간색이 돼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자, 어떻게? 빨간색 페인트 통에 흰색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려요. 파란색 물감 한 방울 떨어뜨려요. 휘휘 저어도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손본을 분류하려고 막 기계로 해갖고 흰색 물감을 딱 걷어냈어. 파란색 물감을 걷어냈어. 이해되세요? 그럼 이 통에는 빨간색 물감과 흰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이 있었구나. 알았어. 자, 그렇다면 이 흰색과 파란색과 빨간색 다시 섞어. 그럼 이건 뭔 소리예요? 처음에 그 통에 있었던 빨간색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선 스펙트럼에 나타난 여러 색을 합치면, 혹은 연속 스펙트럼에 나타난 여러 색을 합치면 어떻게 해요? 불꽃 반응색과 같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원소의 특징들, 또 원소를 불꽃 반응을 했을 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불꽃 반응의 한계를 한번 살펴봤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펙트럼 분석까지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죠? 어렵진 않은데 내용이 많으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힘내시고요. 예습 복습 잘하시면 다음 수업 때도 좀 더 수월해질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에 볼게요. 안녕. 다양한 색으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 불꽃이 이렇게 다양한 색을 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한 과학실을 찾았습니다. 불꽃놀이나 다양한 불꽃색을 띠는 양초는 특정한 색을 내는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넣어서 만들거든요. 바로 불꽃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화약이나 양초 속에 들어있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일부 원소는 불꽃에 넣었을 때 원소 고유의 불꽃 반응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색을 보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경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광기입니다.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특정 부분에서 밝은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스펙트럼이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서 우리 눈으로 구별하기 힘든 원소도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선의 위치, 색깔, 굵기, 개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죠.